당신의 투자금이 반토막 나는 순간 어떤 사람은 전 재산을 잃고 어떤 사람은 인생 최고의 부를 쌓습니다. 똑같은 폭락장인데 결과는 완전히 반대죠. 2008년 금융위기 때 공포에 질려 주식을 던진 사람들은 평생 후회했지만 그 시기에 과감하게 매수한 사람들은 수천 %의 수익을 거뒀거든요. 주가가 폭락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패닉에 빠지는데 정작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투자자들은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움직입니다. 도대체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건지, 폭락장에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무엇을 다르게 하는 건지 오늘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이 왜 폭락하는지부터 이해해야 하는데요. 사실 폭락이라는 게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재앙이 아니라 대부분 예고된 결과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주가가 급락하는 데는 몇 가지 전형적인 패턴이 있는데 가장 흔한 건 과열된 시장이 식는 경우죠. 쉽게 말해서 거품이 터지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열광하면서 실제 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격의 주식을 사기 시작하는데 이게 계속되면 주가는 기업의 실적과 완전히 동떨어진 수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거죠. 어느 순간 사람들이 이 기업이 정말 이만큼의 가치가 있는 건가 의문을 품기 시작하면 매도세가 시작되고 주가는 순식간에 곤두박질 칩니다. 2000년대 초반에 터진 닷컴 버블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당시에는 인터넷이라는 게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었고 사람들은 닷컴이라는 이름만 붙으면 무조건 투자했습니다. 수익도 없고 사업 모델도 불명확한 회사들이 상장만 하면 주가가 폭등했는데 나스닥 지수가 전체적으로 800% 넘게 상승할 정도였으니 얼마나 과열됐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하지만 결국 실체 없는 기업들은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했고 나스닥은 최고점에서 80% 가까이 폭락했는데 이게 회복되는데 무려 15년이나 걸렸거든요. 거품이 터지면 그 충격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서 주식시장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거품과는 조금 다른 메커니즘으로 작동합니다. 물가가 오르면 사람들의 실제 구매력이 떨어지잖아요. 식비나 주거비 같은 필수 지출이 늘어나면 다른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데 이게 기업 매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 실적이 나빠지면 투자자들은 미래 수익에 대한 기대를 낮추게 되고 그러면 주식을 보유할 이유가 줄어드니까 매도하기 시작하죠. 이게 연쇄적으로 퍼지면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데 경기 침체 시기에는 거의 예외 없이 주식시장도 함께 하락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앙은행의 역할이 중요해지는데요. 물가가 너무 빠르게 오르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려서 경제를 식히려고 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이자가 비싸지니까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개인들은 소비를 줄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주식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중앙은행 총재가 금리 결정을 발표할 때마다 투자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건데 금리 인상 발표가 나오면 주가가 빠지고 금리 인하 시사가 나오면 주가가 오르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이런 흐름에 따라가기 때문에 금리 동향을 파악하는 게 투자에서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거죠. 예측 불가능한 사건이 터지면서 시장이 폭락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걸 블랙스완 이벤트라고 부릅니다. 전쟁이나 테러, 대규모 자연재해, 전염병 같은 게 대표적인데요. 이런 사건들은 갑자기 터지기 때문에 시장이 대비할 시간이 없어서 충격이 훨씬 크게 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졌을 때를 생각해보면 불과 몇 주 만에 전 세계 주식시장이 30% 넘게 폭락했는데 아무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포가 극대화됐던 거죠. 사람들은 경제가 완전히 멈출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가진 주식을 마구 던졌고 그 결과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의 폭락이 일어났습니다. 이 정도면 주식시장이 왜 폭락하는지 대략 이해가 되셨을 텐데 이제 더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폭락이 그렇게 무서운 건가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폭락은 주식시장에서 완전히 정상적인 현상이에요. 시장은 항상 오르내리면서 움직이는 거고 하락은 상승의 반대편에 존재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거든요. 장기 투자를 하려면 이 점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데 폭락이 올 때마다 공포에 질려서 행동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됩니다. 사실 단기 트레이더들 입장에서는 이런 등락이 수익 기회가 되기도 해요. 주가가 계속 오르기만 한다면 사고 팔아서 차익을 남길 수가 없으니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시장 하락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가장 가벼운 건 5%에서 10% 정도 빠지는 조정인데 이건 거의 매년 일어나는 일이라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10%에서 20% 정도 하락하면 본격적인 조정 국면이라고 보는데 이건 주가가 과하게 올랐을 때 적정 가격으로 돌아가는 과정이고 보통 1년에서 2년에 한 번 정도 발생하죠. 20%에서 40% 하락은 약세장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5년에서 6년에 한 번꼴로 찾아오고 대체로 경기 둔화나 금리 인상과 맞물려서 나타납니다. 40% 이상 폭락하는 진짜 대폭락은 10년에서 20년에 한 번 정도 일어나는데 이건 금융위기나 글로벌 재앙 수준의 사건이 터졌을 때 발생하는 거죠. 중요한 건 역사적으로 미국 주식시장은 어떤 폭락 이후에도 결국 회복했다는 사실입니다. 1973년 오일 쇼크 때 시장이 거의 반토막 났는데 7년에서 10년 정도 지나서 완전히 회복됐고 1987년 블랙 먼데이에는 하루 만에 22%가 빠졌지만 2년 안에 원래 수준을 되찾았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S&P 500이 50% 가까이 폭락했지만 4년 만에 회복했고 2020년 코로나 폭락 때는 5주 만에 30%가 빠졌는데 불과 4개월 만에 원래 가격을 회복했어요. 폭락의 원인과 규모는 다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죠. 시장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서 전고점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누가 돈을 잃었고 누가 돈을 벌었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돈을 잃은 사람들은 폭락장에서 공포에 질려 주식을 팔아버린 사람들입니다. 주가가 빠지는 걸 보고 견디지 못하고 매도 버튼을 눌렀는데 그 후에 시장이 반등하면서 손실이 확정되어 버린 거죠. 반대로 돈을 번 사람들은 폭락장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버텼거나 아예 그 기회를 이용해서 좋은 주식을 싸게 산 사람들이에요. 결국 폭락장에서의 행동이 부자가 되느냐, 손해를 보느냐를 결정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면서 이번 폭락은 다를 수도 있지 않냐고 걱정하시는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회복 가능한 폭락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요. 기업들이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여전히 돈을 쓰고 있으며 정부나 중앙은행이 상황을 안정시키려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 대부분 회복됩니다. 정말 걱정해야 하는 건 경제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는 경우인데 은행들이 연쇄적으로 파산하고 사람들이 자기 돈을 찾지 못하고 국가가 채무불이행을 선언하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건 극히 드물게 일어나고 선진국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폭락과는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갈 건데요. 폭락장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는 것을 넘어서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입니다. 워렌 버핏이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져라 라고 말한 건 유명하죠. 이게 그냥 멋진 말이 아니라 실제로 부자들이 실천하는 전략이거든요. 폭락장은 무섭지만 똑똑한 투자자에게는 오히려 최고의 기회가 됩니다. 평소에는 비싸서 사지 못했던 우량주를 세일 가격에 살 수 있는 타이밍이니까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볼게요. 가장 흔한 실수가 공포에 질려서 주식을 파는 거예요. 계좌가 빨간색으로 물들고 손실 금액이 눈에 들어오면 당장 팔아서 손실을 멈추고 싶은 충동이 드는데 이게 최악의 선택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는데 주식을 팔기 전까지는 손실이 확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가가 떨어져서 계좌에 마이너스가 떠도 그건 평가 손실이지 실현 손실이 아니거든요. 좋은 기업의 주식이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할 가능성이 높은데 공포에 팔아버리면 그 회복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폭락장에서 해야 할 일은 당장 매도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많이 하는 실수가 바닥을 맞추려고 하는 건데요. 언제가 최저점인지 예측해서 그때 딱 사겠다는 생각이죠. 문제는 아무도 바닥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전문가들도 못 맞추고 심지어 전설적인 투자자들도 시장 타이밍을 완벽하게 잡는 건 불가능하다고 인정합니다. 너무 일찍 사면 더 떨어져서 추가 손실을 보고 너무 기다리면 반등을 놓쳐서 기회를 날리는데 둘 다 피하고 싶어서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더 나은 전략이 분할 매수인데요. 정해진 금액을 정기적으로 투자하면 가격이 낮을 때는 더 많이 사고 높을 때는 적게 사게 되니까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싸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주식이나 사는 거예요. 폭락장에서는 모든 주식이 떨어지니까 뭘 사도 싸 보이는데 이게 함정입니다. 어떤 기업은 폭락 후에 회복하지만 어떤 기업은 그대로 망해버리거든요. 부실한 기업의 주식은 아무리 싸게 사도 결국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폭락장에서 사야 하는 건 탄탄한 기업의 주식이에요. 부채가 적고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으며 위기 상황에서도 살아남은 실적이 있는 그런 기업 말이죠. 이런 기업들은 폭락장에서 같이 빠지더라도 결국 회복하고 더 높이 올라가는데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폭락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매수 타이밍인 겁니다. 아마존 사례를 보면 이해가 더 쉬울 건데요.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아마존 주가는 $90 정도였습니다. 위기가 터지면서 $40 아래까지 떨어졌는데 이때 $1,000를 투자했다면 11주가 아니라 25주를 살 수 있었죠. 그 후에 아마존은 계속 성장해서 2021년에는 주당 $3,000를 넘었는데 폭락장에서 산 25주가 $75,000 이상의 가치가 된 거예요. 8,000%가 넘는 수익률인데 이게 바로 좋은 기업을 폭락장에서 사는 것의 위력입니다. 네 번째 실수는 한 종목이나 한 섹터에 올인하는 건데요. 특정 주식이 확실히 오를 거라고 믿고 거기에 모든 돈을 넣는 경우죠. 문제는 폭락장에서 어떤 산업은 다른 산업보다 훨씬 더 심하게 타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 항공이나 여행 관련 주식이 어떻게 됐는지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가 중요한 건데 기술주만 사지 말고 헬스케어나 소비재나 유틸리티 같은 다른 섹터에도 나눠서 투자하면 한쪽이 무너져도 다른 쪽이 버텨주거든요. 개별 종목 고르기가 어렵다면 ETF나 인덱스 펀드를 사는 것도 방법인데 이런 상품들은 여러 주식에 자동으로 분산 투자되니까 리스크 관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남들 따라하기인데요. 뉴스에서 폭락한다고 하니까 팔고 다들 산다고 하니까 따라 사는 그런 행동이죠.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도 시장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다는 건 이미 검증된 사실이에요. 유명한 투자자들이 여러 번 공개적으로 이 점을 인정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 결국 자기가 직접 분석하고 판단해야 하는데 이게 어려우면 재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뭘 사는지 왜 사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남이 좋다고 해서 샀다가 떨어지면 언제 팔아야 할지도 모르잖아요. 여기까지가 일반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좀 더 공격적인 전략을 쓰는 전문 투자자들은 공매도라는 걸 하기도 합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질 것에 베팅하는 건데요. 간단히 설명하면 누군가에게 주식을 빌려서 지금 가격에 팔고 나중에 더 싼 가격에 사서 갚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짜리 주식을 빌려서 팔고 $70로 떨어졌을 때 다시 사서 갚으면 $30가 남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주가가 오르면 손실이 나는 구조입니다. 이 전략으로 큰 돈을 번 투자자들도 있지만 리스크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에게는 추천하지 않아요. 그냥 이런 것도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주식시장 폭락은 무섭게 느껴지지만 사실 시장 사이클의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역사적으로 미국 시장은 어떤 폭락 후에도 반드시 회복했고 새로운 고점을 만들었는데 경제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하지 않는 한 이 패턴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죠. 폭락장에서 중요한 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공포에 팔면 손실이 확정되고 회복의 기회를 놓치게 되니까요. 대신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좋은 기업을 싼 가격에 사는 기회로 활용하면 오히려 큰 수입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쉽지는 않아요. 계좌가 반토막 나는 걸 보면서 침착하게 있으라는 게 말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감정 관리가 기술 분석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남들이 패닉에 빠져서 파는 바로 그 순간이 진짜 기회니까요. 다음 폭락장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반드시 온다는 건 확실해요. 그때 준비된 사람과 준비 안 된 사람의 결과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준비하세요. 폭락장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 중 하나니까요.